미국 증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장희성의 마켓데이 투지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발 리스크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리스크, 이거 뭔가 좀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뭐 잘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서 뭐 수식어들을 보면 뭐 중국발 리먼 사태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 중국발 이제 부동산 그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보도나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뭐 비구유한 벽개원, 영어로 뭐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데서 다시 달러채 이자를 못 갚으면서 30일 유예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2년 전에 이제 시장에 이제 뉴스를 도배했던 헝다그룹이 결국 이제 미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 건 미국에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중국의 이제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이게 외채가 있고 이제 위안화 부채가 있으면 약간 이제 외채는 안 갚는 쪽으로, 달러채는 안 갚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예, 거기다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중농신탁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또 만기를 이제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발 리먼 이제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냐 아니면 그냥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중국발 리먼 사태가 정말 되느냐 혹은 일본처럼 중국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그러면은 중국에서 뭔가 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그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이게 중국발 리먼이다, 뭐 서브프라임이다, 이거는 무질서한 이제 파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면 중국에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거기다 이제 인접국들 우리도 이제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정도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뭐 미치는 거고 그런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좀 제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태로 가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고 기다리려면 지점장님이 여기 나와 계실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어제 제가 본 바로는 LPR 금리,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LPR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1년만 이렇게 인하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선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일단 MLF 그 전에 이제 중개 유동성에서 0.15를 낮췄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낮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1년만 0.1을 낮추고 또 그 5년 만기는 못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그렇다면 이게 뭐 당장 이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그 서브프라임이냐 리먼 사태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썸네일들 보면 중국발 리먼이다, 리먼 그 뭐 서브프라임이다 이런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저는 중국의 굉장히 긴 장기 불황의 시작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게 앞으로 중국 경제가 일어서기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데를 투자 대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워졌다 앞으로. 하지만 그러면 뭐 중국을 보지 말아야 되냐?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석은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서브프라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군요. 1년 만기만 이렇게 인하를 했다는 건 중국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걸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중국을 그냥 뭐 제쳐놓고 보기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경제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렵죠.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거에 이제 이제 시진핑 이전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한 8만여 개였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2만여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와,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예.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청년 실업률을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의 경제는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사태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왜 일단 서브프라임으로 가지 않느냐 이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그쵸. 이건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헝다 사태가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 파산보험 신청했으니까 이제 달러만 안 갚겠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터질 거면 그때 터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니까 가는 겁니다. 채무를 유예시켜 주는 거죠. 네네. 채권자들 불러놓고 정부가 야 니네 좀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는 달러채는 이제 안 갚아버리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실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쪼개서 지역별로 그거를 국유기업과 합병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 터지는 위기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게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는 거죠. 이거 참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중국에게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뭔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최선인지는 봐야겠지만 예. 이게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게 결국엔 중국의 장기 불황을 이끌 것이다. 예. 이게 결국에는 헝다도 그렇고요. 이제 비구이안도 그렇고 어쨌든 중국이 한 2020년에 3대 레드라인이라는 걸 만들면서 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안 도니까. 근데 네네네. 대출을 풀어주면 되겠네. 그건 정부가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네. 헝다나 비구이안에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그러네. 그렇죠. 근데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국유기업이 그냥 떠안는 거죠. 시키면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이게 중국 경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중국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이제 이쪽으로 이 부실이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최근에 보면 왜 중국 경기 부양책 안 쓰느냐, 왜 이렇게 약하냐. 그거는 거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죠. 왜? 지금 모든 에너지는 다 이쪽으로 막기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다른 데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중국 경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를 그냥 사실 좀 아프지만 터트리고 그죠? 우리 뭐 IMF도 그랬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그랬고 일단 터트리고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하잖아요. 최악을 보면은 또 올라올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골마 터진 걸 안고 가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는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금리도 좀 내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부양책을 꺼낸다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굉장히 큰 그런 버블 붕괴나 엄청난 조정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불패 신화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꺼졌는데 다시 일어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이제 민간 분양을 누가 받을 것이냐. 왜 그러냐면요. 중국의 이제 지금 비구이안, 헝다 뭐 이런 것들 터진 것들을 보면요. 중국은 좀 특수해요. 우리는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계약을 할 때 30%를 내고요. 예. 나머지 70%는 자동으로 모기지 설정이 되면서 그 돈은 다 개발사한테 다 들어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죠. 그 돈 갖고는 또 다른 데 가서 그렇죠. 토지 사용권 예. 사고 이런 자금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내 자금이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 냈는데 대출까지 해서 내 집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환불 시위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 안 되는 분들은 수도도 전기도 안 나오는 뼈대만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집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믿고 민간 분양을 할 것이냐. 분양 시장이 국영 뭐 디벨로퍼들의 분양은 조금 있겠지만 분양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예. 앞으로 더 안 도는 겁니다. 신규 분양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중국의 또 불편한 진실이 앞으로는 그 이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할 텐데 중국은요. 토지 사용권 70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특히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예. 7, 80%가 땅값이죠. 그렇죠.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고요. 그냥 70년 사용권을 준 거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78년부터 그 제도가 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50년 정도 돼야 불거지기 시작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게 70년이 되면 국가에 반환을 하거나 재연장을 할 때 돈을 다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지난번에 어떤 특수한 사례에서 시세 45%를 다시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과거면은 뭐 시장 친화적으로 가지 않겠냐 하겠습니다만 그쵸. 최근에 그런 중국 공산당의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그러네요. 소유자들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다면 네. 이거는 그런 집값이 우하향할 수 있는 그런 발목을 잡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예전부터 문제 있다 했지만 아니야 없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중국의 빈집 문제를 봐야 됩니다. 빈집 문제요? 네. 2021년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빈집은 1억 채예요. 그래요. 한 2, 3억 명이 살 수 있는. 근데 그중에 미분양이 3천만 채입니다. 네. 그것도 엄청나지만 더 놀라운 거는 7천만 채는 주인이 있는 빈집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7천만 채가 주인이 있는 빈집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예, 투자의 목적인 주가가 거죠. 그냥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뭐 임차인을 두건 말건 상관없이 산 거죠. 근데 그쵸? 불빛이 나 꺼졌어요. 예. 이거는 다 매물이죠. 아. 잠재적인 매물입니다. 오르지 않는데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 걸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빈집 1억채가 앞으로 진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붕괴를 일단은 막아야 되다 보니 네. 정책적인 여력을 부동산에 쏟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있으니 다른 쪽들의 경기는 살아날 수가 없는 네. 그런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그럼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네. 이것도 중국의 특수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보면요. 네. 자, 이게 모든 그 시위나 이런 민중 봉기의 기저에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뭐 캐치프라이즈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맞죠. 자 그러면은 금융위기급의 그런 굉장히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분노하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러네요. 정권이 바뀌면서 예. 표출이 되는 건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건 체제 안정성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분노를 느끼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막아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굉장히 크게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지금 그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갑자기 생겼는데 시진핑 주석의 그 지지 기반이 최근에 청년층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특수성에서 발현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 일단 지금 젊은 층들이 네. 뭐 사상 교육을 받고 예, 그렇죠. 당장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예.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면 부동산 말고 다른 데서 좀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중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으로 부동산이 아니어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인구가 준다는 거는 부동산에도 심각하지만 경제도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실기죠. 그런 일반적인 개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마음의 상처. 이번에 봉쇄가 길어지면서요. 예. 소비도 할 수 없었지만 소득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감원바람, 최근엔 감봉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또 봉쇄돼서 돈을 못 벌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안 써요. 리오프닝 실패했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심각하게 그쵸? 막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리오프닝 했지만 소비 안 터졌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저축률은 높은데 소비를 안 합니다. 예. 마음의 상처가 큰 거죠. 거기다 기업들의 마음의 상처. 혁신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경영해서 돈을 벌었더니 공동부유라는 기조하에 다 뺏길 수도 있겠더라. 그렇군요. 기업들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죠? 이렇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공동부유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는 앞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기업들이 다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상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죠. 또 AI인가요? AI죠. 지금 뭐 그렇군요. 엔비디아 A800
H800이라고 하는 저성능 칩을 사기 위해서 올해 10억 달러 썼고 내년에 40억 달러 다 선지급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도 아무리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도 엔비디아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매크로 이슈가 있어도 예. 갈 길 가는 뭐 되는 AI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뭐 이건 이제 AI 딴 얘기 드리려고 한 거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되게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물론 획기적인 다른 뭐 조치를 취하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의 장기 불황 사태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무질서한 파산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외채 비중이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으로 꼬여 있지도 않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죠? 장기 불황이 가는데 여기서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 뭐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좌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심각한 경제 문제로 좌절을 하게 되면 다른 카드를 꺼내 극단적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이달 말에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이 방중을 합니다. 그러다 미국도 약간은 중국을 살려주기 위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미중 관계도 결국에는 중국은 결국 미국을 따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미국이 조금씩 풀어주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어려워지면서 그게 결국에 또 디플레를 수출하는 현상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앞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플레를 수출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중국발 뭐 리먼 사태 이런 네이밍들이 나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위기는 전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얘기로만 했던 피크 차이나 점점 더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 잡아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